나는 자식으로서 이따금 마주한 진짜 아버지나 어머니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정색을 하고 뭔가 타이르는 말을 들을 이래로 늘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체념하고 있었다. 독서의 보물지도를 공유한다. 발굴 독서단 시작합니다. 저는 정주식입니다. 아니 페이지 수 얘기하지. 네. 오늘은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행인의 187페이지의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주식입니다. 저는 신혜림입니다. 저는 박권일입니다. 저는 은유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소개해드린 대로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행인을 읽고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소설은 저희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일본의 그 논픽션은 저희가 다룬 적이 있는데 맞아요. 첫 회에 다뤘죠. 아즈마 이로키 두 그렇죠. 번째 걸 했었죠. 네, 일본 소설 기억서사까지 하면 또 논픽션 또 있네요. 기억 오카마리의 네. 또 훌륭한 또 기억서사가 있었군요. 나스메 소세키는 읽어보셨나요? 좋아하시나요? 저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신가요? 저도 처음이에요. 권일님은? 저는 몇 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렸을 때 조금 읽었습니다. 네, 나스메 소세키가 일본에서 정말 국민 작가라고 불리는 소설가이고, 이게 어느 정도 국민 작가인가 하면 2004년까지 일본 지폐에 얼굴이 들어갔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뭐 퇴계 이황 선생 이 정도 되는 세종대왕이죠. 그 정도 천엔 되는 집회였으니까. 네. 천엔? 네. 네, 그 정도 되는 대단하다. 중요한 인물이고요. 왜요? 왜요? 아니 왜요? 생모를 말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천진난만한 질문. 왜요? 1867년에 태어나서 1916년에 돌아가신 100년 전 인물입니다. 맞아요. 이게 1867년에 태어났고 그 다음 해가 일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해예요. 그래서 그 일본 개화기 지식인, 문학인으로서 가장 선구적인 역할을 했고, 약간 일본 근대 소설의 아버지처럼 인식이 되는 그런 소설가이고, 또 중국의 또 중국 소설의 또 대부 루신 선생이 있잖아요. 네. 그 루신 선생이 일본에 의학을 공부하러 왔다가 우연히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을 읽은 뒤에 진로를 바꿔서 나도 이런 소설을 써야 되겠다 해서 이제 소설가로 전향을 하면서 중국의 또 근대 소설의 또 아버지가 또 이렇게 탄생하게 된 와, 영향력이 뒷이야기 되게 크네요. 또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행인이라는 소설은 나스메 소세키 소설 중에서는 비교적 덜 알려진,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발굴이네요. 나스메 소세키 저작 중에 발굴. 네, 맞아요. 발굴의 의미가 있는 그런 소설이고, 저는 나스메 소세키 소설을 여러 편 읽었는데 행인이라는 소설은 이번에 처음 읽었어요. 저도. 근데 전형적인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의 분위기가 있는데 뭔가 다른 점도 있어요. 그건 이제 줄거리를 네. 소개하면서 같이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소설에는 화자로 등장하는 지로라는 남자가 있어요. 나이가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대충 20대 중후반 정도로 추정이 되고, 또 주요 인물 중에 지로의 친형인 이치로라는 또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 어느 날 이치로가 지로 동생을 불러서 묘한 질문을 합니다. 너 형수랑 어떤 관계야? 이렇게 불륜을 의심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그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내 동생이니까 형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로는 당황하면서 황당하다고, 형 왜 이상한 소리를 하냐, 아무 관계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치로가 그렇다면 형수를 데리고 온천에 가서 하룻밤을 묵고 와라, 그런 뭐 요구를 하면서 네가 형수의 마음을 거기서 한번 파악하고 그걸 형한테 솔직하게 전달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해요. 네, 그걸 들은 동생은 좀 너무 이상한 이야기라서 뭐 거절하고 싶은데 형이 너무 세게 나오니까 하룻밤은 아니고 그냥 나들이를 갔다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나들이를 갔는데 마침 이제 폭풍우를 만나서 어찌어찌 하룻밤을 여관에서 둘이 같이 묵고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형한테 우리가 이러해서 하룻밤 묵었지만 뭐 아무 일도 없었고 형이 의심하는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형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다음에 너한테 또 물어볼 거야. 그때 너 다 나한테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일단 그 사건의 발단이 된 그 날의 일은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형이 점점 괴팍해져 가요. 그래서 형이 형수와의 관계도 조금 멀어지고 뭔가 혼자 고민에 빠져서 사색하는 모습을 보이고 가족 간에 뭔가 이렇게 그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이제 그 화자 지로를 포함해서 온 가족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과 또 화자 지로 이 사람들이 형은 도대체 왜 저러나, 왜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왜 자꾸 혼자 저렇게 자기 세계에 빠져드나, 이런 거를 이제 관찰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 소설의 줄거리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형이 의심했던 그런 불륜은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의심했던 일이 벌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연히 읽으면서 호기심은 형 이치로를 향하게 되죠.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런 의문을 갖고 있나. 그래서 이 가족들은 이거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형의 지인 H씨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형이 왜 저런지 도저히 모르겠으니 당신이 형을 데리고 잘 이렇게 회유해서 여행을 며칠 갔다 와서 형이 어떤 것 때문에 저렇게 됐는지 소상히 좀 편지를 적어서 알려달라라고 지로가 무리한 부탁을 하고 H씨는 또 거기에 응답해서 그 장문의 어떤 일종의 형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을 해서 소설 마지막에 그거를 이제 공개하면서 지로와 독자가 이제 같이 읽으면서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고서 읽는 도중에는 막 그렇게 막 너무 재밌다 막 이런 생각으로 읽혀졌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다 읽고 나서 오늘 이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내가 뭘 읽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차분히 내가 읽은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소설 되게 재밌는 소설이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요? 네. 어떤 포인트가 재밌었어요? 제가 읽은 거는 좀 뒤에 말씀드리고 네. 소감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하게. 재밌게 은유쌤은 읽으셨다. 별로 재밌게 안 읽은 것 네. 같은데 맞아요? 저는 좀 계속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일부 앞부분을 읽었고 네. 이게 총 4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1부 친구, 2부 형, 3부가 돌아오고 나서 4부가 번뇌. 그러니까 중반 지나가서는 그래도 조금 재밌게 읽혔는데 네. 앞에는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고 사실 아무 사건도 나오지 않다가 주식님이 사실 거의 중반부부터 줄거리를 네, 시작했잖아요. 맞아. 이 소설의 중심 인물이 이치로구나. 이 생각을 이제 중반부부터 할 수 있는. 그 그쵸. 전까지는 이제 어. 캐릭터에 대한 캐리커처 같은 이야기들이죠. 그 그쵸. 형수의 배경. 캐릭터가 어떻고 지로는 또 어떻고 근데 또 사실- 미사와 같은 친구가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게 사실 집 안에서의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중반부까지는 집 바깥의 얘기들이 오히려 많이 나와서 오사카로 오사카 가서 여행 가서 갔을 다른 때 뭐 이야기. 다른 친구의 어떤 순정 에피소드 이런 얘기 막 하다가 갑자기 집으로 오거든요. 집에 와서 갑자기 집에 와서 뜬금없이, 형수의 정조를 시험해 달라. 이러니까 이게 뭐야? 그것도 사실 의도가 있나? 어떤 의도일까? 이 구성이 그게 또 음. 궁금하긴 했어요. 다 읽고 나서. 저는 앞에는 이제 화자인 지로, 지로의 캐릭터를 그냥 좀 보여주고, 네. 관계 속에서 그 지로를 둘러싼 또 친구들 뭐 이런 인간 관계를 보여주면서 그냥 그 미묘한 심리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네네. 친구지만 또 좀 질투도 하고 내가 또 나의 몸에 안 좋은 걸 알지만 뭐 술도 마시고 이런 인간의 이중적인 면모들 있잖아요. 단순하지 않음을 여러 잡잡으레한 일상의 에피소드, 오사카에서 벌어지는 병문안 가서도 병원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런 걸 통해서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러기엔 심도 깊지는 않았어요. 제 기준에는. 그러고 후반부에서 뭐 형의 정조를 시험하고 그러면서 계속 의심하고 가족이지만 믿지 못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저는 인간의 내면 탐구하는 글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몰입해지지 않았어요. 네네. 심리를 파헤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꾸 읽다가 이게 뭐야. 뭐 여자는 믿으면 안 되고 뭐 거기서 걸리셨구나.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거에 걸렸다기보다는 그런 표현들이 더 돌출되게 느껴진 거죠. 서사 장악력이나 이런 심리 묘사가 치밀했으면 네. 그냥 넘어가거든요. 음. 저는 니체 읽다가 여혐 나와도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그런 난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독서에. 권일님은 저요? 어땠어요? 제가 읽었던 야스메 소새끼 소설 중에 기억나는 내용이 몇 개 없는데 제 기억에 의존해 보더라도 요 소설은 좀 서두가 너무 길었다. 호흡 조절이 좀 실패한 게 아닌가. 이 소설이 사실은 이제 신문에 연재한 소설이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이 일간 신문에 아주 그 당대 인기 작가가 매일매일 소설을 연재하고 그것 때문에 신문을 본 사람들이 대다수일 정도로 그 신문의 부수를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그 연재 소설이었는데 이제 아사히 신문의 전속 작가였던 이 나스메 소새끼가 그 당대 최고의 인기 작가로서 연재를 했던 소설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게 한 번은 연재한 분량인 거죠. 그 번호구나. 네, 그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짧아요. 전 그래서 좋던데. 그 호흡에 따라서 이제 계속 사건이 진행되고 이제 끊기고 하는 거죠. 그 매듭이 지어지고 쇼츠 드라마 같아요. 쇼츠 드라마 같이.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쓰다 보면 이게 전체 어떤 분량에 대비해서 이 내용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이제 동생한테 이제 질문하는 대목, 가장 이제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동생을 의심하면서 자기 부인과의 동생의 어떤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가 너무 긴 거죠. 거기까지 가는 게. 근데 나스메 소새끼 아니었으면 다 안 갔을 것 같아요. 나스메 소새끼니까 이제 그걸 거기까지 참고 가는 네, 거야. 참고 독자들이 읽었겠지만 어쨌든 그 전에 나오는 이제 그 에피소드들도 사실은 좀 그 미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뭐 그 미사와라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라 이런 것들도 사실 어느 정도 좀 그 캐릭터를 설명하고 또 이치로나 그 지로의 문제, 형제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이긴 한데 그것이 막 아주 꽉 짜여져 있다. 구조적으로 그런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또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편지로 그 H라는 그 이치로의 친구가 보낸 편지로 마무리가 돼버리는데 이거는 거의 뭐 사변 소설에 가까울 정도의 관념적인 이 유의가 그 떡밥 펼쳐지고. 해수용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떡밥 해소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거 뭐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는 이제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읽었던 나스메 소새끼 소설 중에서는 굉장히 좀 난삽한 느낌의 소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을 읽고 나서 며칠 동안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소설이. 그 소설의 내용, 특히 이제 이치로의 이 이상한 정신 상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H라는 이치로의 친구, 그 이치로를 그래도 지적으로 좀 동료로서 이해할 수 있는 친구죠. 그 친구, 지식인 친구의 편지에 나온 내용들이 너무나 기시감이 강한 이야기들이어가지고. 와, 내가 이걸 분명히 내가 아는 내용인데 어렸을 때 내가 분명히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게 어디서 내가 공부했는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며칠 동안 막 머리가 막 머릿속에 가려운 느낌 있잖아요. 찾았어요? 네, 생각이 났어요. 어디서 네. 공부했는데? 제가 학부 때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철학과이기도 했으니까 이런저런 이제 뭐 잡다한 철학책을 읽다가 이제 알게 된 일본의 그 니시다 기타로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니시다 기타로라는 철학자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입니다. 일본의 철학자라고 하면 일본 사람들은 칸트, 뭐 헤겔 이런 사람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니시다 기타로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국민 철학자. 교토에 그 가면 교토대 근처에 가면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철학자의 길이라고. 알아요. 거기가 니시다 기타로가 동료들과 철학 대화를 하면서 걷던 길이에요. 뭐 이를테면 일본 내에서는 헤겔, 데카르트, 칸트를 합쳐놓은 듯한 위상을 갖고 있는 철학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름을 처음 들어봤죠? 신기하다. 우리 신기하네요. 그런 철학자 없으니까 되게 한국에는 신기하다. 이제 한국에는 잘 안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선의 연구라는 책으로 유명한데 제목은 들어봤습니다. 그 일본의 철학을 만든 사람이죠. 근대 철학을. 이 아스메 소새끼가 일본의 근대 문학을 만든 사람이라면 니시다 기타로는 일본의 근대 철학의 기틀을 다진, 그리고 그 유럽의 그 철학과 동아시아의 선불교적인 사상 뭐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일본 동아시아 특유의 존재론
형이상학을 했던 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뭐 이야기했던 다 굉장히 난해한 개념들이 있는데 순수 경험이라든가 뭐 절대무라든가 뭐 이런 거창한 개념, 철학적 개념들이 있거든요. 관념론적인 개념들이 있거든요. 피에테나 헤겔의 사상과 선불교적인 사상과 뭐 기타 다른 그 서구의 철학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현상학적 지식들 그런 것들이 다 융합되어서 자기만의 이제 철학으로 만들어진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 개념들에 대한 사실상의 설명이 뒤에 이 H이라는 사람의 그 편지 속에 상당히 짙게 묻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내가 와 이거는 니시다 기타로가 떠올라서 내가 찾아봤어요 논문을 니시다 기타로와 나스메 소세키와의 관계에 대한 논문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한국어로 된 건 없고 일본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연구가 많이 된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메 소세키가 당대 같은 동시대의 철학자로서의 니시다 기타로를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공부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니시다 기타로의 어떤 그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이 이미 일본에서는 상당히 연구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니시다 기타로를 떠올리는 것이 우연은 아니었다 하는 그런 것들을 깨달아서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머릿속이 한쪽이. 평생에 걸쳐서 나스메 소세키가 탐구했던 거는 자기에 대한 에고에 대한 얘기거든요. 나의 자의식,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연결되지 않고 나의 거대한 이 에고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없다는 그런 답답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나스메 소세키는 이 현대 사회의 어떤 개인주의가 사람들을 파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강했고 또 영국에 유학을 갔다 오면서 이제 서양의 모습을 보고 왔잖아요. 나스메 소세키가. 근데 서양 사람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는 이제 영문과라서 이제 영어도 되게 잘하고 서양 학문을 배우러 갔었는데 가 보니까 서구에서 우리가 배울 건 있는데 저기에 또 나쁜 점들이 보였던 거예요. 그런 서구 중심의 어떤 개인주의적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거를 문학을 통해서 끊임없이 탐구를 했었는데 사실 니시다 기타로의 철학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 서양 철학이 가지고 있는 주체 중심 그리고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는 그런 사상에 대한 니시다 기타로의 나름의 문제의식이 제 자신의 철학으로 녹아들었다는 점에서 사실 그 에고에 대한 탐구 그리고 자아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좀 나스메 소세키와 니시다 기타로의 연결성 같은 것들이 이제 강하게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혜림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약간 저는 그 약간 편지로 끝나는 것도 뭔가 깔끔해서 좋았고 뭐 서두가 좀 길긴 했지만 그렇게 뭐 어렵게 읽히는 소설은 아니었으니까 그냥 후루룩 이 캐릭터들에 대해서 그냥 호기심을 느끼며 그냥 읽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소설 자체는 그냥 재밌었다. 재밌었는데 막 저한테 엄청난 깊이감을 뭐 주고 뭐 그런 소설은 아니었고 재밌게 쓰니까 좋은 소설가인 것 같다. 이 정도? 근데 그 뭐 깊이감, 어떤 존재에 대해서 뭔가 탐구한다거나 하는 거는 저는 약간 드라마 모자무사가 조금 생각나기도 했는데 굉장히 대중적으로 뭔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목말라 하는 사람들의 정서를 좀 건드려준다? 약간 그 정도 깊이감이었어요, 저한테는. 뒤에 철학적인 이야기, 관념론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네, 그런 네, 부분이 네. 어떤 존재에 대한 성찰과 생각을 나의 정신과 영혼을 들여다보게 하는 측면이 있긴 있죠. 그렇죠. 평소에는 뭐 생각 안 하니까 뭐 이렇게 서로 나누지 않는 이야기를 여기서 보잖아요. 분명 나도 이치로 같은 부분을 갖고 있기도 하고 뭔가 지로 같기도 하고 뭐 여러 면이 있는데 그 부분의 극단화가 약간 이치로 같은 캐릭터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독하고 한 부분을 좀 소설로서 이제 캐릭터화했다는 점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 모자무사를 그렇게들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앞서간 소설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소외나 소통 불가능성, 절대 고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이해받기 어렵고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사는 게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는데
집요하게 붙들고 그걸 갈구하는 인물이란 점에서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 100년도 전에 쓰여진 소설인데 이런 주제는 되게 현재적이기도 하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되게 힙한 책이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고 이 행인이 이치로라는 개성이 거대한 인물 캐릭터와는 되게 잘한 것 같아. 근데 왜 행인이에요? 제목이요? 네. 이치로가 행인인 거죠? 소설에서 행인이라는 거는 이제 머무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이고 그 곳이 뭐 장소든 시간이든 혹은 사람이든 간에 화학적으로 섞이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 실행하는 인간의 행이 아니라 행인의 지금 한자를 몰라가지고. 행인이 지나가는 사람이 행인이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안에서 자꾸 실행적인 인간 뭐 이런 말이 나오길래 다른 뜻의 행인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까미식으로 얘기하자면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섞이지 못하는 사람, 고독한 사람,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행인이라고 말한 거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치로뿐만 아니라 지로도 행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좀 이해하면 좀 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있었나. 근데 만약에 그 앞에 그 시덥지 않은 그 일화들에서 캐릭터의 흥미를 느꼈다면 나스무 수세키가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쓸데없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미사와라는 친구가 입원을 해 있는데 지로가 거기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 옆방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입원을 해 있고 또 보니까 미사와 어떤 이전에 약간의 썸씽이 있었던 아가씨인데 그걸 보면서 지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저 여자한테 특별히 막 뭔가 이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미사와 내 친구가 저 여자한테 관심이 있는 걸 보니 그걸 방해하고 싶다.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 근데 이 지로의 불만이 뭐냐면 그 여자를 갖고 싶은 그 마음이 불만이 아니고 나도 미사와도 그 여자를 좋아하면서 갖고 싶으면서 서로 그 얘기를 안 하고 자존심 싸움을 하는 진실하지 못한 이 상황이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죠. 나스메 수세키 소설에서는 삼각관계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뭘 뜻하냐면 이 사람이 원하는 인간,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인간 형은 진실한 인간이에요. 타산적이지 않고 뭔가 겉과 속이 같고 내면과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 사람인데 근데 여기서 그 가식적이지 않은 진실한 사람을 원하는데 이 사람의 말하는 진실의 기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하고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사람이면 윤리 도덕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면 보통 이런 식의 삼각관계가 되면 이 소설에도 계속 삼각관계 나오죠. 처음에 그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오카네를 만났을 때 오카네 부인을 보면서도 되게 묘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여자랑 삼각관계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미사와가 입원한 병실 옆방에 있는 여자랑 이제 또 그런 삼각관계 나왔다가 결국에는 이제 형수랑 미묘한 관계가 나오면서 형수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이 사람의 불만은 그 미사와의 그 미사와의 그런 신경전에서도 나오듯이 그런 거를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내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 혹은 형의 부인을 내가 좋아하는데 그걸 말 안 하는 게 도덕적인 거잖아요. 근데 나스메 소세키의 도덕은 그걸 말 안 하는 건 진실하지 못한 사람. 말해야 돼. 그걸 못 견뎌봐. 그래서 그 초반에 그런 그 계속 삼각들이 계속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치로가 그 제일 문제적 인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치로는 매운맛 나스메 소세키인 거고 동생도 이 형의 행동을 보면서 형이 무엇을 보고 왜 불쾌해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래서 동족 혐오인 거죠. 그래서 다른 그 형을 대하는 다른 가족들은 그냥 형이 좀 무섭고 걱정돼. 형이 도대체 왜 저러는지 1도 모르겠어. 근데 지로는 걱정한다기보다는 경멸한다는 얘기를 계속하죠. 형한테 내가 그러면서 계속 반항해. 내가 형한테 이쯤에서 한 대 맞을 것 같지만 나는 형의 속을 긁을 거야. 이러는 게 이게 나스메 수스키 같은 왜냐면 그 순간에 자기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이건 비열한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나왔던 그런 것들은 그 에피소드들은 그런 어떤 자기가 지향하는 어떤 인간 상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서 저는 꽤 촘촘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재밌었던 부분이
인간이 만든 부부라는 관계보다 사실 자연이 만들어낸 연애 관계가 더 신성하다. 그런 거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와 규범 이런 것에 맞춰서 네. 현대인들이 자기 감정을 숨기고 도덕을 따르고 하는데 그것은 진실하지 않은 거다. 그렇죠. 나스메 소세키 입장에서는. 네네. 그래서 그 나스메 소세키가 상당히 루소를 연상시켜요. 그러니까 루소가 근대인으로서 그 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한 것이 네. 근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숨기고 그 속물적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자기의 욕망을 숨기고 아닌 척하고 위선을 떨고 사람들을 그 해치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잘못된 문명과 근대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거 비판을 하거든요. 홍상수 영화에도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뭐 이런 구절들을 보면 약간 네. 연결된다. 연결되죠. 계속해서 어떤 네. 속물적인 그리고 그 근대적인 개인의 어떤 경쟁에 매몰되어 있고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고 하지만 또 자기의 욕망을 그렇게 막 극악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변주되어서 나와요. 예컨대 뭐 도련님 같은 소설 보면 그 소설 주인공이 이제 학교 교사인데 그 학교에 이제 시골 학교 부임을 해서 갔는데 그 시골 학교에 교감이 굉장히 이제 속물적이고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호인이고 너무나 사람 좋은 사람인데 알고 보면 뒤에서 진짜 지저분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그 사람의 꼬붕들이 있고 자기의 이 교감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아본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또 한 명의 교사는 그 교감한테 엄청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교감과 계속 이제 그 갈등을 빚고 나중에는 이제 그 자기와 마음이 맞는 선생님이랑 교감을 때리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 과정이 그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그렇고 어쨌든 나스메 소세키 소설에는 계속 삼각관계에 대한 변주도 나오고 그런 속물 입신 출세주의자에 대한 증오나 분노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문학의 역할을 하는 거네요. 훌륭하게. 사실 이게 바로 이제 그 가라타니 고진이 얘기했던 근대 문학 특히 이제 일본 근대 문학의 본령 같은 거죠. 일본 근대 문학이 왜 나왔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가라타니 고진이 근대 문학은 일본이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입신 출세주의 사람들이 출세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 다 짓밟고 올라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늑대가 되는 그 상황을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성찰하는 데서 문학이 나왔다. 그것을 가장 잘 그려낸 사람이 바로 이 나스메 소세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가라타니 고진의 근대 문학의 기원이라든가 일본 문학의 기원 그리고 근대 문학의 종원 같은 책을 보면 항상 중심에 있는 건 나스메 소세키예요. 나스메 소세키로 시작해서 나스메 소세키 끝나요. 일본 문학이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 가라타니 고진이 일본 문학이 끝났다라고 평가하는 일본의 근대 문학이 사실상 끝났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이유도 더 이상 사람들은 입신 출세주의에 대한 반성도 성찰도 하지 않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제 문학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다 짊어지고 이제 사유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그 문학의 역할은 끝났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문학의 기능을 가장 충실하게 이행했던 사람이 바로 나스메 소세키였던 거죠. 그래서 요 책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정확히 그런 인물들이 나오고 이 지로와 이치로의 아버지도 사실은 되게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 좋고 농담도 잘하고 처세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예. 이치로가 평가하자면 경박한. 그렇죠. 큰 아들은 정말 마음 깊이 아버지를 경멸하거든요. 그런 인간형에 그 대해서. 장면을 보면 근데 그 지로가 그 형이 갑자기 아빠 뒷담화를 까잖아요. 근데 그치. 그때 지로의 평가가 재밌어요. 나는 형이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형이 아빠를 평가한다면 왜냐면 지로도 형과 같은 종류의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형이 그러잖아요. 너도 아버지의 밑에서 나온 자식이잖아. 자식. 그거를 이제 한 번은 긍정적인 의미를 쓰고 부정적인 의미를 쓰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형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형이 경멸스러워. 하지만 형의 의견에 반대는 하지 않아요. 형이 그러니까 잘 마음이 다 두 마음이 다투는 거야. 두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로는 둘째는 첫째 형이랑 아빠를 반반 다 섞어 놓은 아니, 네. 캐릭터예요. 매운맛이고 순한 맛이 있는 거죠. 근데 네. 지로의 성향도 결국에 소세키적인 인간이에요. 근데 그게 관찰자로 등장하니까 이치로는 더 매울 수밖에 없어서 이치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모든 소세키 소설에서 이치로가 등장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도련님의 그런 그 사고뭉치 개가
그대로 커서 된 게 이치로. 이치로. 맵게 커서 된 게 이치로고 순한 맛으로 큰 게 이제 지로 지로.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둘의 성향은 기본적으로 같은 거고 그래서 약간 지로가 관찰자로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치로의 성향은 더 괴팍하고 뭔가가 자꾸 더 추가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이치로라는 인물은 점점 해석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줄거리로 돌아와서 근데 다 알겠어. 이치로가 그런 성향이라는 거 알겠어. 근데 왜 불륜을 의심해?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거랑 왜 연결이 되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순수함에 대한 강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치로는. 그러면 이 사람의 결혼관이 되게 재밌어요. 행인에서 가장 특별하게 부각되는 게 이제 결혼에 대한 입장이거든요. 이치로가 보기에 결혼한 사람은 더럽혀진 여자예요. 근데 이 더럽혀졌다는 게 몸이 더럽혀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왜냐면 일본의 관습에서 결혼한 여자는 남자한테 어쩔 수 없이 매이게 되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막 이렇게 되게 순종하고 막 내 말을 듣고 종처럼 굴지만 그 사람은 날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관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진실하지 못한 거다. 그렇지. 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진실한지 어쩐지 파악할 수조차 없죠. 왜냐하면 이미 관습에 의해서 더럽혀진 인간인 거야. 이 사람이 보기에 자기 아내는 볼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야. 왜냐? 이 사람이 하는 게 나한테 진실하지 않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오사다가 그렇죠. 결혼했을 때도 스포일 당했다 뭐 이렇게 그래서 표현하던데. 오사다가 이 사람이 보기에 오사다는 뭐 오사다는 짧게 그 이야기에 약간 설명으로 추가하자면 오사다라는 사람은 이 이치로 집안에 그 식모살이를 하는 정식 식구는 아니고 어릴 때 어떤 사연에 의해서 이 집에 입양 비슷하게 돼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그런 여성이었죠. 옛날 부잣집들은 객식구들이 그렇지. 꽤 달려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대신 이제 공부도 그- 하면서 그렇죠. 근데 그 아내에 대한 그런 어떤 의혹과 결혼한 여성들에 대한 그런 부정을 하면서 이치로가 오사다가 가장 순수한 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결혼하지 않아서 그런 남편에게 매여 있지 않은 그냥 미혼 여성으로서의 지위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지로도 그렇고 이치로도 그렇고 이 사람들한테 가족 자체가 너무 고통이야. 가족 자체가 관습 그 자체고 도대체 다른 식구도 다 우리처럼 이렇게 괴로운가? 이런 얘기를 막 지로가 하거든요. 이치로도 가족과 형수로 막 자기 아내를 되게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근데 오사다는 가족이 없어. 이 사람이야말로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정말 순수한 사람이라고 이치로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내를 볼 때마다 화가 나. 그래서 아내가 나한테 막 되게 잘하는데 그게 너무 의심스러운데 근데 왜 동생을 의심했냐? 이게 또 중요한데 이 잘하지 않았는데? 뭘 잘해? 형식적으로 한 거죠. 아, 형식- 아내는. 항상 냉담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로의 관찰에 의하면 냉담 뭐 하다 뭐 어머니도 항상 쟤는 냉담하다. 근데 그게 이제 그거 단서인데 시어머니 특이지 그거는. 근데 며느리한테 근데 그런 얘기하는 그때부터- 거는. 근데 지로의 표현에 의하면 유일하게 이 그런 무뚝뚝하고 냉담해 보이는 여성인 형수가 생동감 넘치게 되는 때가 지로와 대화할 때거든. 그걸 형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형이 볼 때는 나한테는 되게 관습적으로 행동하는데 지로한테 하는 걸 보니까 지로가 그 형수를 묘사하는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막 이 사람은 되게 뭐 야무진 것 같고 눌려도 눌리지 않고 막 되게 살아 넘치는 인물로 묘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치로가 보기에 저게 진짜 찐사랑일 수도 아내의 있겠다. 모습이고 그리고 막 찐사랑. 그런 거 이제 그 불륜을 저지른 어떤 소설을 우리가 모르는 그 소설을 인용을 하면서 그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 아내를 빼앗긴 남편인데 그 남편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 않느냐. 불륜의 주인공인 그 남녀만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하는 걸 보면 이게 말해주는 바가 있다. 단테 신곡에 나온 얘기라고 했어요. 아, 그랬어요. 제가 띄엄띄엄 읽었군요.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에 이치로가 보기에 순수한 사랑은 결혼이라는 제도 바깥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 잠깐 나오잖아요. 지로는 형수랑 결혼 전부터 안 사이. 그게 사실은 친근하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죠. 뭐 그런 이유일 그러니까 수도 있고 근데 음. 이치로가 보기에는 결혼한 그 남편이 아닌 게 훨씬 큰 거지. 왜냐면 그 외간 남자 뭐 그러니까 외간 그 남편의 동생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엮일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남자이기 때문에 더 이제 그렇게 편하고 부담 없이. 저는 그보다는 좀 더 친구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성 관계가 둘이 있었다고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로가 형수의 어떤 그 매력을 끌림을 느끼죠. 그나마 이 집 안에서 제일 바깥에 있는
나랑 원래부터 알고 지낸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저기 그 설명 오사다. 오사다. 이렇게 마무리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는 아. 결론을 안 맺어줘가지고. 그러니까 오사다가 마지막에 이치로랑 둘이 밀폐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고 오사다가 얼굴이 상기된 표정으로 나왔는데 그냥 상상하게만 만들고 끝났어요. 오사다에 대해서 뭐 그렇게 중요한 그 등장인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오사다는 항상 이치로한테 집에 있을 때 항상 밥을 주던 인물이었고 뭔가 굉장히 발랄하고 순수하고 별로 이제 생각이라는 걸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좀 인간? 좀 단순한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서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뒤에 이제 그 편지를 쓴 이제 가장 찐 H? 이치로의 지인인 H. H가 이제 H 너를 여자로 만들었다면 그게 오사다일 거다. 오사다일 거다. 그런 식으로 이 둘은 굉장히 번민이 많고 뭐 자의식이 엄청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굉장히 부럽고 그렇다. 오사다가 딱 그런 앤데 결혼을 하자마자 애가 바뀌었다. 그 이상 완전히 그냥 그 오사다는 끝난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묘사를 저는 하더라고요. 예. 여기에서 이 책이 그냥 뭐지? 전 앞에 나온 부분도 삼각관계라는 느낌까지는 안 들었거든요. 그냥 어떤 내면의 그 미묘한 마음 있잖아요. 잠깐의 미묘한 마음. 잠깐의 미묘한 마음이 스쳐가는 인간 내면의 이런 복잡함과 두 마음이 다투는 걸 그렸구나 그 정도지 삼각관계 이런 느낌까지는 안 들었는데 그래서 이 책을 딱 읽으면서 그래도 좀 정신이 번쩍번쩍 나고 밑줄을 그을 때는 그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과 나스메 소세키 통찰이 나올 때 되게 이거 좋다 막 맞아 이렇지라는 공감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오사다 그 결혼 이야기 나올 때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형은 등 의자에서 오사다를 보며 말하는 거죠. 오사다 결혼 이야기야 얼굴을 붉힐 때가 여자한테는 그래도 꽃 같은 시절인 거야. 시집을 가보면 말이야. 결혼이란 얼굴이 빨개질 만큼 기쁜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거든. 그렇기는커녕 결혼을 해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면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의 품격이 타락하는 경우가 많지. 심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하는 게 좋아. 이 부분에서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품격이 타락하는 경우가 있지. 나는 이 부분에서 예전에 B급 며느리라는 그 다큐멘터리 독립영화가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나오거든. 내가 굉장히 명랑하고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결혼해서 이렇게 됐다. 막 그런 울부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도 내가 왜 결혼을 해서 이 복잡한 관계망 속으로 들어와서 이런 내 안에 어둠과 이 나쁜 충동을 봐야 되지? 너무 밀접해지니까 사람이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결혼의 폐해를 잘 집어냈다. 심지어 이제 이 시대 이런 생각 일본에서는 들었어요. 오사다도 모르게 혼담을 자기네끼리 맞아요. 하고 있어. 그래서 난 영문도 모른 채 짱구같이 생긴 사람한테 지금 결혼을 맞아. 하게 되었지. 거기에 대해서 지로가 되게 나의 결혼도 이렇게 결정되는가 이러면서 이제 자기에 그쵸. 대한 자기의 그 불행한 결혼을 예견하면서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지로도 그렇고 이치로도 그렇고 이제 결혼에 대한 이 부정적인 관념은 결혼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정이라기보다는 그냥 대표적인 관습의 하나, 전근대적인 관습의 하나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권일님 말씀하신 그 근대적인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의미 없어. 이게 뭐 근대적인 인간에 대한 이게 시대를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가 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이 메이지 유신 일어나기 1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 일본 신민들, 그러니까 어떤 번에 소속돼서 뭐 유럽으로 치면 약간 농노 같은 개념으로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갑자기 태어나 보니 내가 개인이 됐네? 이렇게 된 거야. 그전에는 개인이라는 자의식 자체가 없는 거야, 일본에는. 근데 갑자기 내가 태어났는데 처음으로 나는 원하지도 않았어. 나는 그냥 살아도 됐는데 그냥 졸지에 개인이 됐어. 그래서 내가 이제 뭔가 스스로 행동도 하고 생각할 줄 알게 된 거야. 이게 너무 뭐라 그럴까 불행한 거지. 알고 보니까 막상 그 빨간 약 같은 거를 나도 모르게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거야. 특히 지식인이 시마자키 도손이라고 소세키랑 같은 시대 소설가가 있거든요. 그 사람 소설에서도 주인공들이 이런 한탄을 해요. 되게 내가 쓸데없이 지식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네.
내가 지식 이거 괜히 이걸 안 배웠으면 그냥 짐승처럼 기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쓸데없이 지식을 배웠어. 그게 이치로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이치로의 말을 들으면서 네. 약간 이게 이 시대의 일본 지식인들의 이런 어떤 자기가 관념적으로 배운 이 그 서양 사상으로 배운 그런 천상계를 알게 된 거지. 예를 들면 마치 이런 비유를 하자면 북한 사람들이 뭐 우리 그 수령님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나만 케이팝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란 것처럼 천상계 그게 생긴 거야. 근데 내가 사는 현실은 북한 배급 받으러 가야 돼. 이러면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약간 이치로가 지금 이 가정 환경 혹은 막 그 어떤 결혼이라는 제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전근대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근대적 지식인의 고민을 사실 지금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이치로가 왜 저러는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대를 이해하지 않거나. 근데 약간 이런 식의 고민이 그 일본에서는 소세키가 시작이라고 하지만 되게 비슷한 고민들이 그 서구 소설에서는 언제 나오냐면 나폴레옹 시대에 나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약간 이런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 이런 거죠. 아 이제 신이 나를 쳐다보지 않는데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러는 거야. 유럽에서는 이거보다 100년 전에 개인이라는 게 생겨난 거지. 개인, 자유로운 개인. 신으로부터 드디어, 그러니까 신이라는 풍속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고통을 느낀 그 유럽의 지식인들, 러시아의 지식인들이. 근데 100년 뒤에 일본의 지식인들은 일본은 이제 기독교 사회가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얽매였던 풍속은 관습인 거죠. 직장에서의 그런 어떤 전근대적인 관료제라든지 가족으로 이렇게 엮여진 그 막 너무 같이 밥 먹기도 고통스러운 이 가족 문화 이런 것들이 지식인들이 탈출하고 싶었던 근데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관습이었겠구나라고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스메 소세키가 뭐 그 유명한 번역어들이 몇 개 있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낭만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나스메 소세키가 번역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낭만, 그 파도 랑자를 써서 이제 그 야만 만자를 써서 로망을 이제 낭만으로 번역을 최초로 한 사람이 나스메 소세키인데 나스메 소세키한테는 이 로망이라는 말을 번역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과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원래는 이제 한자 문화권에 없는 말인데 낭만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관습과 신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개인들끼리 결혼하고 자유연애를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관념 자체가 없던 시대에 그것을 이 동아시아적 질서나 동아시아적 관습, 일본적인 그런 세계에 어떻게 이것을 번역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그러니까 확 와닿네요. 네, 굉장히 큰 과제였던 것이고 사실은 그래서 그 근대적 개인이라는 주제가 나스메 소세키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본 지식인들을 지배하는 주제였어요. 아까 제가 니시다 기타로가 일본 철학계의 칸트이자 헤겔이라고 했는데 일본 사회과학계의 천왕이라고 불렸던 칸트이자 헤겔인 사람이 이제 마루야마 마사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치학자예요. 이 사람도 평생을 연구한 주제가 왜 일본은 서구적인 개인이 되지 못하는가. 일본 사람들은 이미 법이나 제도나 문화는 서구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가장 먼저 근대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서구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고 파시즘에 빠졌다가 또 개인이라고 해도 결국은 전근대적인 관습이나 결혼 이쪽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 버리는. 그게 왜 서구와 우리가 다른가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하고 그 일본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막 탐구를 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서구를 통해서 네덜란드 나중에는 뭐 영미를 통해서 개인이라는 것,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수입을 해 왔는데 낭만주의나 뭐 이런 로망스도 수입을 해왔는데 우리 생활에 안 맞는 거야. 아니, 그게 수입한다고 되냐? 그러니까 우리의 그거 어떤 자체부터 완전 실패지 뭐. 문화랑 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구에서도 당연히 이제 신이 사라진 시대에 개인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불안한 상황이었지만 또 그걸 이중으로 불안을 느끼게 된 게 또 일본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식인들은 더 그랬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서구에서 뭐 결혼에 예속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없었던 건 아닌데 예. 관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관념적으로는 그래야 근데 된다라고. 여기서 이치로가 직업이 이제 대학교 교수고 많이 배운 사람인데 너무 제일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이 아는 것이 내 삶을 왜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가도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인의 역설이죠. 내가 아는 게 많아지면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아는 게 많아서 내 삶이 더 피폐해지고 그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는 타인이 너무
나랑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끼고 그래서 더 소통하지 못하고 이렇게 점점 고립되어 가는 진짜 너무 웃긴 거지. 그 상황이 너무 말 많고 특이했어요. 누군가를 그렇게 뭔가 누군가의 어떤 비애를 그냥 대상화하여 막 스토리로 자아내는 아버지는 그렇게 경박하고 자기도 그 경박함이 있으면서 아버지한테 경박하다고 생각하고 그 경박하다고 말하는 결국 말하고 마는 형을 또 경박하다고 생각하고 동생은 그냥 너무 그냥 이 캐릭터들 자체가 너무 웃겨요. 그래서 약간 그런 좀 이 캐릭터들 간의 이런 어떤 혼돈이 그냥 어떤 기법상으로 왜 생겼냐고 보면 그냥 자기가 지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냥 작가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1인칭으로 이런 이 말 저 말 하면은 이게 캐릭터가 딱 깔끔하게 나오는데 지금 작가의 캐릭터를 제가 보기에 한 3명한테 분산을 해놨어요. 이치로한테 제일 많이 가 있고 지로한테 많이 가 있고 형수한테도 많이 가 있어. 형수라는 사람의 그 인물 묘사를 하는 거 보면 형수가 예를 들면은 매화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지로가 형수 같으면 매화나무를 화분에 옮겨 심었기 때문에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거다. 형수의 성격을 아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는 것. 그러니까 화단에 풀려 있는 그냥 어떤 자연 상태에서 나는 매화나무가 진짜 매화나무지. 그거를 아무리 예쁘게 꾸며서 화분에 갖다가 집에다 옮겨놔봐야 그건 아니라는. 이거는 전형적인 소세키식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로가 형수가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막 되게 분산돼 그런데 있으니까 모든 소설이 등장인물이 자아의 분신이잖아요. 작가의 분신. 예, 그거랑 좀 보통- 달라요? 그냥 보통 한 명한테 1인칭으로 그걸 이제 풀어나가고 그에 대비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 같은 성격이 여러 사람한테 곳곳에 가 있다. 그래서 좀 혼돈스러운 캐릭터 설정이 있었다. 그렇게 봐요. 일본의 그 근대 시기에 여기도 잠깐 나오는 단어인데 하이카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하이카라라는 게 이제 그때 당시에 힙한 그 카라를 높게 세운 지식인의 어떤 문화를 뜻하는 말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서구의 그 근대를 맹렬하게 따라잡으면서 일본 사회가 이제 뭐 과거의 위계 질서나 계급이 사라지고 모두가 다 입신 출세를 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시대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봐서 도쿄대 가고 뭐 이런 식의 학벌주의도 그때 막 엄청나게 커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서 하이카라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하이카라 문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도쿄대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걸 반카라라고 불렀어요. 그 반자가 이제 그 야만 만자거든요. 반대 반자가 아니고 야만 만자. 일본어 그 음차인데 반카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이카라에 반대되는 나는 입신 출세 이런 거 너네들 같이 속물처럼 살고 싶지 않아. 우리들의 이 사회에 대해서 나는 좀 더 고민하고 너네들처럼 맹목적으로 경쟁에 매몰되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문학을 하고 뭐 예술을 하던 그런 문화를 반카라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형적으로 그 반카라 문화의 상징적인 존재가 나스메 소세키였던 거죠. 그 반카라 청년들이 가장 많이 따라다녔던 이제 지식인이 나스메 소세키였고 그래서 그 모교회라고 나스메 소세키가 매주 목요일마다 지식인들이랑 같이 토론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걸 되게 몇십 년 동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요일만 되면 반카라 이 지식인들과 청년들과 그 나스메 소세키를 숭앙하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그 집에 모여가지고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서로 카페 살롱 문화네요. 토줄같이 한 거죠. 매주 우리 토줄처럼.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이 사실은 근대 문학의 정신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의 어떤 근대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나쁜 점도 많다. 그 나쁜 점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극복해 갈 것인가. 입신 출세에 매몰돼서 서로를 그렇게 경쟁으로 짓밟고 해서 되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이제 반카라의 문제의식이고 근대 문학의 문제의식이죠. 근데 여기 그 책에 보면 262쪽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치로의 그 발언이 나와요. 지로한테 지로 그러니까 도덕에 가세하는 사람은 일시적 승리자인 건 틀림없지만 영원한 패배자야. 자연에 따르는 사람은 일시적 패배자지만 영원한 승리자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 네. 그러니까 도덕에 가세하는 사람이
사실은 문명이고 하이카라인 거고 음. 자연에 따르는 사람이 반카라인 거죠. 반카라들은 이제 뭐 어쨌든 반항하고 그러다 퇴학당하고 사회 제재 철퇴를 맞고 하지만 어쨌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또 나스베 소세키의 그 갈등 지점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자연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너무 이분법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네. 하면 야만, 그쵸. 이렇게 하면 진짜, 이렇게 그래서 하면 이제 나스베 거짓. 소세키가 말년에 이르러서 자기의 그 철학을 정리를 합니다. 네 네. 글자로. 뭐라고요? 즉천거사라는 말을 만들어요. 직천거사는 네, 또 뭐예요? 즉천거사. 뭐예요? 대룡산에서 오신 분인데. 이렇게 무슨 거사님을 부르는 말처럼 들리는데 글자 그대로 하면은 하늘을 따르고 사적인 것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순리대로 살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순리대로 자연의 순리대로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적인 개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렇게 돌보면서 사회적인 것을 잊지 않으면서도 자연을 따르는 그러니까 둘 다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절충적인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 제목에 대해서 행인? 행인 나스메 소세키가 말한 행인이 까미식으로 말하면 이방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방인의 메르소랑 이치로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메르소는 다른 사람들의 의지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이치로는 치열하게 나는 상관이 그 있어요. 되게 그 연구적인 인간이고 실행적인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든 처절하게 실행적인 인간이 되고 싶어. 다른 사람이 너무 맞아. 궁금하고 관계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너도 그렇게 살길 바래. 자기 가까운 사람도 자기의 이상에 따라 살길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도 이게 영원한 진짜 아까 그거 얘기하세요. 참. 네,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차이다. 근데 약간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구나 어느 정도는 내 뜻대로 살고 어느 정도는 남의 뜻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나의 모습대로 사라지기도 하고 뭐 부모든 뭐 친구든 누가 나한테 이제 내가 어떤 내 뜻대로 행동한다고 하지만 사실 좀 나한테 기대되는 행동일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기대되는 행동에 대한 입장이 이치로가 굉장히 독특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양가의 감정. 정말 어쩔 때는 절절하게 나도 그런 그 타인의 기대되는 모습을 갖고 싶은데 그게 또 누가 남이 또 그런 모습을 아버지가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고 아버지는 이치로나 지로가 봤을 때 아버지의 이런 그 사람 좋은 넉살 같은 이런 거는 철저하게 타인의 기대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그치. 아버지 그러니까 내면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죠. 경멸적인 사람인가. 근데 한편으로는 또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막 친구한테 그런 하소연을 하고 그게 아까 무슨 거사요? 즉천거사. 즉천거사가 사실은 되게 멋있는데 되게 피곤한 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민이 제가 읽은 소세키 소설 중에는 이 행인에서 제일 첨예하게 다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다른 소설에서는 그게 깔끔하게 정돈이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인공이 좀 멋있어. 다른 뭐 도련님에 나오는 주인공도 그렇고 하다못해 무슨 이 사람이 되게 어떤 인간의 그런 이중적인 타인의 어떤 그런 속물근성 이런 거를 긁어내는 걸 되게 재미있어 하는 사람인데 그런 걸 이제 주인공이 대부분 하거나 아니면 고양이가 하기도 하고 고양이가 인간들을 이렇게 봤더니 되게 한심한 거야. 이제 그런 걸 소설로 써서 이제 그게 나는 고양이 그렇죠. 목소리다. 그렇게 히트가 되기도 했죠. 근데 이 소설은 좀 특이해요. 행위는 자기가 그냥 들어가서 이제 막 도마 위에 스스로 올라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를 그냥 올려놓고 또 다른 내가 나를 이제 막 비판하고 막 옹호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 굉장히 좀 복잡하고 되게 실험적이다. 그렇죠. 좀 그렇죠? 생각이 덮고 나서 생각이 많아졌던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왜 많아지지? 왜냐면 읽을 때는 이게 그 얘기인가 나도 몰랐거든. 예를 들면 앞에 이런 재밌는 장면 중에 미사와의 미사와 집에 오게 된 어떤 여자가 정신병에 걸린 여자가 있잖아요. 그게 되게 시덥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이 정신병 걸린 여자가 자기한테 마치 남편 대하듯이 미사와를 대할 때 남편 대하듯이 어서 오세요. 뭐 오늘 뭐 수고하세요. 뭐 이러면서 막 무릎을 꿇고 자기한테 남편 대하듯이 그렇게 깍듯하게 했다. 근데 그 얘기를 지로가 너무 좀 대충 좀 왜곡돼서 설명을 내가 하고 이런 거 있어. 설명을 잘 못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출타를 할 때마다 맞아. 출타를 할 때마다
일찍 오늘- 오세요라고 했나? 오늘 뭐 잘 어. 다녀오세요. 빨리 오세요라고 해야 빨리 되나? 뭐 이렇게 네. 일본 드라마나 영화에 너무 보면 늦지 이렇게 마세요. 막 네, 뭐. 하는 거 늦지 있잖아. 마세요. 너무 늦지 마세요. 돌아와 달라라는 어, 표현을 어.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좀 다르지.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거 설명을 잘 못해.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에피소드를 그 지로가 자기 형한테 한 거예요. 아, 미사와한테 이런 일이 있었대요라고 했더니 이치로의 해석이 되게 재밌죠. 이치로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분명히 그 여자가 미사와를 진심으로 좋아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정신병에 걸린 여자는 모든 기억과 관습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롭게 내키는 대로 했을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 상황에서 미사와한테 그렇게 다정하게 했다면 그거는 진심으로 좋아한 거야. 그러니까 약간 오사다의 지위를 부여받은 거죠. 결혼도 하지 않고 무엇으로부터도 매여 있지 않은 그런 순수한 여성으로서의 지위가 부여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여자의 속마음을 알려면 미치광이로 만들 수밖에 없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의 갖고 있는 그 결혼과 여자에 대한 혹은 관습에 대한 어떤 태도가 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치로를 보면 진짜 전형적인 근대 지식인 인텔리의 모습이죠. 지식인들이 이런 농촌의 시골에 하방하러 내려가면 시골의 이 민중들은 정말 거짓말도 못하고 순수하고 티 없이 그런 자기 내면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고 그 솔직함에 너무나 감탄하면서 자기들끼리 신화하잖아요. 그 민중의 모습들을. 그런 모습이 이치로한테도 있죠.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자기 내면 속에서 크게 이제 부풀리면서 그것이 어떤 이상적인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나는 근데 읽으면서 조금 나중에 조금 생각하게 된 부분은 결국 이 동생이 그 자기 부인이랑 뭔가 불륜 관계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된 무슨 사건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읽을 때는. 그조차 안 예. 나와. 근데 그게 끝내 안 나오잖아요. 그 어떤 자그마한 계기도, 그러니까 일종의 어페어, 러브 어페어 같은 그런 자그마한 의심의 계기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그 이치로 형님의 의심마귀인 거예요. 그 의심마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철이 된다는 것이 저는 이게 나스메 소세키 의심한다고 해가지고 형수의 정조를 시험해봐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저는 그 그게 이치로니까 이제 그걸 시험해 본 거죠. 그냥 마귀였던 거죠. 그 네. 마귀가? 의심마귀에 이제 사로잡혀서 네. 구체적인 계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촉, 지식인으로서의 촉인가요? 촉이라기보단 저는 그것을 네. 일종의 근원적인 불안, 근원적인 어떤 그 존재론적 불안의 장치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언가 계기가 있으면 당연히 인과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나스메 소세키가 이걸 그리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인과관계가 아니다.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려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캐릭터 설명할 때 모든 일체 인위적인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아내를 볼 때마다 그 인위성에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결혼한 여성은 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루 종일 내 옆에 붙어 있는 와이프가 얼마나 못 견디겠어요. 얼마나 저는- 힘들겠어. 아니, 근데 답답한 게 자기가 그렇게 존재 불안이 있고 못 믿겠으면 예를 들면 자기 정조를 자기가 시험해 보면 되잖아. 내가 자기는 근데 자기가 왜- 안다고 생각하겠죠. 뭐. 왜 그걸. 자기 멀쩡한 아내를 갖다가 근데 저는 지금 이 동생을 이 시켜서 뭐야, 해석이 조금 예. 반만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내는 인위적이어서 지금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문제가 됐죠? 솔직해서 문제가 됐죠. 냉담했잖아요. 냉담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맞아. 또 이치로는 속물적인 인간이 맞아서 자기도 그 자기의 맞아. 속물성을 모르지 않으니까 더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자기는 그런 거 싫은데. 근데 자기를 그렇게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야, 이 사람. 이 형수라는 사람이. 미묘해서? 아니, 아내라는 사람이 냉담해. 그러니까 완전 그 일본 여성의 그런 그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남편한테 수발을 진짜 애교 다 부려가면서 들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캐릭터인 거야. 그래서 반만 예의가 있어. 자기 기준에. 그니까 죽겠는 거야. 그럼 얘를 시험해 봐야 되는데 얘의 상황을 얘 진짜 그 순수함이라는 걸 내가 알아내야 되는데 그 알 길이 아까 같은 이유로 결혼을 이미 해버렸고 나랑 연애가 아닌 방식으로 결혼을 해버렸기 때문에 얘의 순수성을 어떻게든 내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지. 거기서 이제 죽겠는 거지. 저도 혜립님 생각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게
이 이치로라는 애가 이렇게 보면 볼수록 좀 혐오스러운 구석이 그런 거예요. 결국은 본인이 결혼한 여자는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지 자기도 결혼했잖아. 그럼 자기도 순수하지 못한 그리고 거고 예. 결국 솔직하게 뭔가 자기의 의심을 아내랑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동생에 대한 의심을 통해서 그거를 확인받고 일종의 싶어하고. 일종의 뭐 그 검증 작업을 해가지고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가 여성을 자꾸 수단화하고 대상화하는 결국은 게 나중에는 저는 너무 개조시 돼가지고 불쾌했어요. 때리잖아. 이거 폭력까지 휘두른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아무리 완력이 있어도 결국에 이기는 건 여자라며. 아 그러니까 진짜 너무 말이 후진 거야 그 그게. 이유는 솔직하기 때문이에요, 형수가. 아무 말도 안 맞아, 하잖아요. 맞아. 세 번을 때려도 아무 말 안 한다 가만히 그러거든요.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열. 잘못했어요 이런 말도 안 해, 심지어. 그 형수님은 그 형수 이름이 뭐죠? 나오? 나오는 이미 뭐 불륜 이런 걸 떠나서 그 남편한테 정내미가 좀 떨어진 거야. 정 털렸어. 정이 이미. 털려가지고 그냥 자기 어떤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살기로 결심한 여자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되는데 이치로는 직시하니까 이 날뛰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꾸 이제 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자기를 또 무너뜨리고 하는 그 과정들인 거죠. 근데 그 과정에 가끔씩 냉담하지 않고 애교라는 의무까지 이제 그쵸. 보일 때 화색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치, 그치. 그런 묘사가 있거든요. 맞아, 맞아. 지로가 보기에 이치로가 그렇게 맞아. 그렇게 그치. 웃을 맞아. 뭐 이렇게 화색이 돌 때가 그치. 없다 그러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한 모습을 약간 섞어가면서 사실은 행위를 했는데 약간 결국에 맞아. 사실은 덜 솔직할 때 오히려 맞아. 그렇게 그 화색이 솔직함이- 돌았다는 게 너무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인 실제를 직시했을 때의 그 어. 압박을 너무 느끼는 거죠. 음. 어떤 사회적인 포지션 없이 액션 없이 이렇게 직접 그러니까 나올 때 이치로는 그래서 좀 그 자기가 머릿속에 그리는 타인의 솔직함이라는 그 상에 타인이 맞춰줘야지 맞아. 화색이 맞아요. 도는 인간인 네, 거예요. 맞아요. 진짜 솔직함을 마주하면 이 사람은 미치는 거야. 근데 아마도 이 이치로의 이 소설 속 설정에 의하면 이치로가 그 나한테 그런 애교를 부리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순간 화색이 돌지만 속으로는 의심할 거야. 저거 내가 남편이라서 저러는 그럴 수 거지. 있지. 의심 나중엔 그렇게 하겠죠. 나중에 그치. 쏘고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인간 내면 탐구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전 너무 회의가 들어요. 저는 근데 궁금한 게 그럼 재밌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자의식이 과도하게 발달한 인간상을 그리는 소설이 사실 요즘 우리 현대 소설에도 되게 많고 평을 혹평하는 스타일인데 왜 나스메 소세키의 그런 자의식에 대해서는 과잉. 좀 좀 현대 소설에 과잉해, 제가 어떤 걸 싫어하는지 우리 좀 30, 뭐 요즘 젊은 작가라든지 한국 소설이요? 한국 소설들 중에 되게 글쎄요. 자의식 발달한 소설 많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뭐잘 너무- 쓰면 되겠죠. 그거. 근데 자의식이 발달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를 예를 들면 그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자의식이 발달한 유명인은 조국 전 장관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발달하면 좋아할 수가 이렇게 없죠. 또 조국을 붙인다고? 아니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근데 아까 소설로 한정하여. 얘기한 그런 요즘 유행하는 그런 에세이류의 자의식은 제가 볼 때 정확히 조국 같은 자의식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랑은 전혀 다르죠. 예를 들면 그 되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캐릭터가 원래 매력적인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캐릭터는 책 덮으면 더 이상 생각이 안 나. 예를 들면 기억나는 거는 폭풍의 언덕의 히스클리프 같이 괴물 같은 미친놈. 막 도덕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 걔 그냥 사형시켜야 돼. 근데 읽고 나면 야 진짜 미치겠다. 날 미치게 하는 주인공. 이렇게 돼. 나를 미치게 하는 주인공에 가까워요. 이치로 같은 경우. 지로 정도는 날 미치게 하지 않아. 왜냐면 순한 맛이기 때문에. 근데 이치로는 이 소설 안에서만 폭력을 3번 행사하거든요. 동생도 깃방맹이를 때리고 심지어 HC도 때려요. 맞아. 그러니까 아내도 알고 보니까 때렸대. 그러니까 아내는 한 번이 아닌 것 같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캐릭터는 내가 윤리적으로 뭐 뭔가 동의를 한다거나 이래서 이 사람을 이게 재밌고 뭐 매력을 느끼는 게 전혀 아닌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내가 느낀 바가 있고 이런 거죠. 내가 동의하거나 이런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고. 저는 이제 소세키의 소설을 처음 읽어봤으니까 일단 소세키의 소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아직 거기를 이해는 못했어요. 음. 이거 한 권 읽어서는 사실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을 되게 열렬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래요?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냥 좀 재밌었다. 몇 권 더 읽으면 열렬히 좋아하는 사람도 이해하게 될까? 약간 그런 매니악한 그런 흥미는 저도 못 느껴서
아니 여기 해설을 쓰신 이제 작가님 조경란. 조경란 소설가만 봐도 완전 열렬히 좋아했어요. 어. 네, 완전 자기 근데 그렇게 되기가 힘든 이유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근대적 개인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번에 우리 신혜림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 도대체 저런 걸 뭘 이렇게 고민하냐. 아, 서양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신이 없고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대단한 문제라고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 것처럼 사실 소세키의 이 고민을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온전히 그냥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니악하게 막 열렬히 빠질 만한 그런 매력은 반항하는 인간. 반항하는 것 같아요. 인간이었네. 네,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의식 자체가 이제는 좀 우리가 읽고 바로 이해하기에는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소설 자체만으로는 나스메 소세키가 왜 이렇게까지 이거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는지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점점 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요즘 독자들이 읽는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어떤 면에서는 헤르만 헤세 소설 같은 것들 보면은 그야말로 자아의식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기 자신의 어떤 나의 소중함, 하지만 또 친구는 나의 그걸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은 되게 요즘의 어떤 사소설적인 그런 그 감성이랑 통하거든요. 그 헤르만 헤세의 오래된 소설들은. 근데 이런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지금의 현대적인 개인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자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왜 여기 표지에 100년이 지난 우리의 이야기라고 써져 있는데? 나도 그거랑 뭐 여러 가지 그 소개글 겉장에 있는 것들이 별로 나도 그렇게 동의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가부장제 프레임 안에서 가부장이 행사하는 자아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진실이 뭐냐, 제도에 순치되고 순응되는 것보다 어떤 본연의 내가 더 참된 나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문학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부장제 프레임 안에서 아내와 자기 동생을 막 의심하고, 뭐 어떤 사람이 시집을 가든 여자는 시집 가면 남자 때문에 부정해지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만 왜 그걸 하냐. 그러면 남자는 안 부정해지는 건가? 이게 그래서 모자무사가 생각났던 게, 모자무사라는 드라마를 봤을 때 도대체가 그 어떤 여성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묘사를 했다거나 약간 그런 것들이 자꾸 걸려가지고 하차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끝까지 본 사람들도 약간 마음에 좀 걸리는 구석이 젊은 있는. 여자가 나이든 남자 추앙해줘야 되고 보듬어줘야 되는 포인트요? 네, 모자무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작가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 그렇든가 저렇든가 간에 그러니까 인간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고 이제 평을 한다면, 여기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인간관계 안에 숨어 있는 에고이즘과 고독. 그냥 이제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누군가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어떤 고독에 대해서 이 책은 쓴 거다라고 사실은 평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가부장제가 아니라. 근데 당연히 이게 가부장제적인 편견 같은 것들, 여성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는 팩트인데, 이 주제를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장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주제는 아니죠.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근데 왜 그런 소재를 썼어? 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이 사람 마음이고, 그 예를 들면은 한계인 진짜 거죠. 이 사람, 그러니까 아까 그 삼각관계를 왜 그렇게 그 삼각관계가 여성을 결국에 대상화하는 거잖아요. 이게 삼각관계에서 여성의 입장은 소세키가 어떻게 그리냐면 미스터리하게 그래요. 예를 들면 여기도 그 형수에 대한 묘사도 그렇고, 이게 자기가 그 매력을 느끼는 여성은 되게 미스테리예요. 네, 그 후라는 소설에서 이런 장면이 있어요. 전에 한번 사석에서 얘기했는데, 어떤 친구의 와이프거든요. 친구의 와이프가 차를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여자는 손잡이 없는 주전자 같다. 그거. 따라 먹고 싶은데, 따라 마시고 싶은데 어떻게 따라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결국에 친구한테 중마고한테 가서 나 네 와이프랑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스토리가 메인 스토리가 그게. 아무튼 그 여성은 되게 미묘하고
막 그렇게 묘사를 하고 남자 대 남자들 사이의 그런 암투에 대해서 진실이 드러난 거짓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 명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죠. 삼각관계에서 통상의 관계.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변명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삼각관계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게 정말 인간 관계에서 최고 그 거짓이 드러나는 생생한 현장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그걸 그린 거야. 이렇게 변명을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나스메 소세키한테는 일종의 유비이기도 해요. 알 수 없는 인간, 모호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숨기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는 인간.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농담 같은 걸 봐도 그런데 165쪽 보면 나는 경험이 많은 연장자로부터 일찍이 여자의 눈물에 다이아몬드는 거의 없고 대부분 모조품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뭐 이런 황당한 옛날 사람들 개그 같은 얘기들이 결국은 다 여성 혐오적이면서도 여성에 대한 대상화, 여성을 뭔가 모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자연화되고 신비화된 대상으로 보는 그런 그러면서 관점들. 결혼하면 망칠 수도 있는. 그렇죠. 음. 결혼하면 근데 또 망쳐지는 존재. 그 어떤 순수함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스포일드 되는 존재 이런 존재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결혼하면 망가진다는 왜 남자는 안 망가지냐? 안 망가진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일본 그 시대의 결혼이라는 거는 주로 여성에게 속박된 제도인 거지 남성은 결혼하고도 바람피고 다른 남자 만나고 막 그러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야 이거 왜 여성을 이렇게 대상이라고 하면 오히려 반대 대답을 할 것 같아. 그 새끼는 나는 오히려 여성의 속박에 관해서 이야기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저도 여기 여자의 눈물에 다이아몬드는 거의 없고 대부분 모조품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하하하 이렇게 써. 너무 웃겨. 중간중간 좀 개그 포인트들이 저는 플래그를 이제 몇 개 해놨는데 그게 딱 두 가지 부류예요. 진짜 어처구니 없는 그 계좌 포인트. 계좌 포인트랑 두 번째는 이제 특히 지로의 굉장한 솔직함. 저는 사실 그거는 되게 재밌는 포인트여가지고 이제 지로 재밌는 캐릭터인데 이런 얘기 근데 계좌 포인트. 내가 본 형수는 결코 따뜻한 여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상대가 열을 주면 따뜻하게 덮일 수 있는 여자였다. 타고난 애교가 없는 대신 이쪽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애교를 끌어낼 수 있는 여자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자다운 약간 여자는 비로소 여자다운 표정을 얼굴에 드러내며 매달리듯이 붙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지로가 형을 좀 여자라고 생각해. 형을? 여자의 기질을 갖고 있다. 그치, 네. 맞아요. 애견남. 나는 형의 기질이 여자와 비슷해서 날씨처럼 흐렸다 겠다 끊임없이 변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저도 거기다 다 계절하고 써놨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그런 오락가락하는 것에 대한 여성적이다라는 표현은 이거는 근데 그 이 책에서 이런 계절 포인트가 눈에 들어왔다는 거는 그 여러분이 이 책을 소세키의 배경을 되게 우리랑 가깝게 생각하고 읽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 거의 유럽의 모든 소설가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여성적인 것이라고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포인트는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걸 플래그를 왜 쳐놨냐면 이 부분은 이제 내가 감정이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에서 살고 있는 여성으로서 이 책을 읽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욱하는 감정이 들어서 그냥 그렇죠? 일단 근데 그 예를 기호를 들면은- 해서 이제 플래그를 한 거고 예를 들면 뭐 1000년 전에 뭐 서기 900년에 쓴 루마니아 소설을 보면서 그렇게 화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화나죠. 똑같이? 그럼 뭐 똑같이 화나죠. 근데 똑같이 화나면서 이제 부럽죠. 거리를 더 지는 팍 올라오지 않는 않고. 상태로 이 소설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나도 부럽죠. 그러네. 부럽죠. 나는 그렇게 네. 그게 안 들어서 난 잘 읽을 수 있었던 저는 거야. 계속 부럽죠. 메모하면서 계절. 거의 95%의 소설이라는 것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읽으면서 나는 계속해서 시대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절 포인트에서도 시대를 의식하게 되고 지금과 저도- 다르다는 걸 의식하게 되고 이 사람 생물 보면서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감정이 상하는 건 그 사변적인 맞지. 그런 어떤 그런 뭐 모습들 보면서도 이게 100년 전에 어떤 이 고민들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단 하나 그 내가 이게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라고 생각했던 개그 장면은 이 오시게라는 여동생을 놀리는 지로의 그 장면이 있거든요. 보면 216쪽 보면 나는 오시게의 성격으로 보아 조만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은근히 이 비명소리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점점 더 볼에 공기를 가득 넣고 면도날로 하얀 비누 거품을 기분 좋게 밀어내기 시작했다. 면도하면서 이렇게 막 혓바닥으로 이렇게 굴려가면서 놀리는 거잖아요. 지금 울고 있는 여동생 현실남매. 앞에서.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그런 모먼트들이 있다 보니까 현대랑 또 연결이 그쵸. 되게 된다니까요. 뭐 일본이 문화적으로 또 음. 우리랑 또 가깝고 하니까 우리나라 얘기처럼 읽히기도 하고. 근데 저는 여기 이 형이 이치로가 하지만 지로 내가 영혼 이른바 정신도 얻지 못한 여자와 결혼한 일만은 분명하지. 그 위에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자의 영혼 이른바 정신을 얻지 못하면 만족할 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해도 내게는 연애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되게 얻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전체를 얻고 싶어하잖아요. 완전한 합일 같은 거를 굉장히 맞아요. 꿈꾸는데 그러면서도 또 자기 안에 분열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여기 뒤에 H 그 편지에서 H가 말한 것처럼 형님은 정말이지 다지 다해가 범민을 낳았던 거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지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은 것을 이제 이해하려고 해서 그게 범민이 나온 건데 이게 웃겨. 그 되게 웃겨. 그게 더 웃겨. 그러니까 H가 많이 알지 몰라도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H가 여기서 이치로한테 정확히는 나스메 소세키한테 아첨을 하고 있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치로에 대해서 이치로가 얼마나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세보진 않았는데 최소한 30번 이상 얘기하거든. 그 편지 안에서 계속 얘기하죠. 형님은 너무 똑똑한 나머지 아는 게 병이다 이건가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비교도 안 되고 근데 잘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랑 비교도 안 될 만큼 똑똑하다는 얘기를 H가 하고 있는데 H의 대사를 누가 썼냐고. 나스메 소세키가 썼고 나스메 소세키의 분신은 이치로란 말이야. 결국에 내가 볼 때는 지가 H라는 그 어떤 조연을 등장시켜서 자기가 지향하는 인간에 대해서 되게 아첨을 하고 변호를 하고 있어. 이게 너무 그래서 나는 H의 이 편지 부분은 그 의미를 두지 않고 읽었어요, 사실은. 만약에 어쨌든 지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은 어떤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오만한 생각이 한 구석에 있고 나스메 소세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분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H가 위로를 하죠. 너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지금 맞아. 힘든 괴로운 거다라는 식으로 좀 찌질해 보이죠 사실. 이거 들으신 이제 애독자분들 중에 혹시 나스메 소세키를 되게 좋아하고 네. 우리가 모르는 어떤 나스메 소세키의 매력을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진짜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생각하는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은 행인도 마찬가지예요. 행인의 이치로와 지로의 성격에서도 형수의 성격에서도 군데군데 드러나는데 이 강렬한 주인공들의 성격이 정말 흥미진진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언급하신 도련님 같은 경우에도 그 좌충우돌 그 뛰어놀고 그런 사고를 일으키는 어린 아이가 동네 친구와 관계를 맺는 방식, 또 동네 어른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 부모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 이런 걸 보면 그 어린아이가 너무 확고부동한 자기의 어떤 중심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정확히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제 식대로 표현하자면 목적 없음의 목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목적대로 행동하는 타산적인 인간에 대한 거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순수성에 대한 강박인데 그게 나는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지 않지만 소설 속 주인공이 그런 캐릭터를 그런 어떤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상황을 대처하는 그런 방식들을 보면서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쾌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에서 주인공이 고양이인데 고양이가 어떤 인간들의 그런 어떤 속물적인 타산적인 그런 관계 맺음을 보면서 제3자의 눈으로 그걸 정말 그 정밀한 시선으로 그걸 긁어내는 이런 묘사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쾌감이 느껴지죠. 다음에 그러면 제가 고양이로 쏘이다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까지는 읽어볼게요. 근데 제가 안톤 체홉 단편도 비슷한 시기에 읽었는데 체홉에서는 제 계절하는 메모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거기야말로 인간 군상이 막 나오고 하는데 뭐 동서양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서양은 아니고 러시아 어쨌든 감내하고 100년 전 거부장제 일본 근대 시대적인 맥락을 감내하고 고양이까지 그러면 독서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네, 오늘 나스메 소세키의 행인에 네.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